네, 북한이 이례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핵실험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네, 미국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오늘 여야는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하면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독려에도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86 그룹의 퇴장을 요구한 데 이어서 자신의 SNS를 통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지방의원 후보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전과를 가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보가 1,167명으로 전체 41.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폭력과 상해 520명, 사기나 횡령, 도박, 절도 전과가 2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1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5%대를 위협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빨라진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하면 2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사건의 희생자들은 4학년 같은 반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라고 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18살 생일 다음 날 소총 2정과 총알 375발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은 비는 그치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어서 한낮에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ICBM을 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군사 행동에 대한 3가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새벽 6시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됐습니다. 급히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은 1시간가량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성명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 이유를 임박한 국내 정치 일정, 즉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영토에 들어서는 시점에 도발한 건 한미 모두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3원칙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발사가 이뤄지면 그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종류를 정확하게 밝히고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미 군사협조로 행동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북 강경 대응 원칙을 천명한 건데 문재인 정부와 뚜렷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한미 공조 조치도 즉시 이뤄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고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공조하기로 한 데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통화에선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더 이상 단호한 대응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만 북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며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에 실패했던 걸 다시 발사한 건데 국제사회가 새로운 제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17형은 길이 22에서 24m로 추정되는 세계 최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00k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핵탄두 2~3개가 들어갈 수 있어 괴물 ICBM으로도 불립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화성 17 발사 성공을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기존 화성 15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영상까지 조작해가며 화성 17 개발에 공을 들이는 건 정상 발사될 경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직은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오늘 발사했다면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그런 ICBM의 기량을 확보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은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가 더 이상 단호한 대응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통화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촘촘한 대북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정체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스테판 듀자릭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각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적, 국제적 긴장만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간 2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최근의 도발에도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에 지지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걸로 알려진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한 당내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지만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행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에 관여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같은 여권 내부의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반대 의견을 사실상 공개한 건데 윤 대통령은 이런 기류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종원 행장을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사람에 따라서도 물론 다를 수 있고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당정 간 불협 화음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해 가지고 오해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의견 교류 차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데 집권 초 이 같은 상황이 외부로 표출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반대했던 터라 인사 문제가 향후 당정 관계 설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00번, 1000번 사과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읍소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도부끼리 고성을 주고받는 집안 싸움까지 벌어졌는데 박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586 그룹 퇴장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90도로 몸을 숙이며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달라 호소한 기자회견을 개인 입장 발표로 국한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이틀 박지원 위원장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586 그룹 용태론도 몇 명이 논의해 내놓을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시사하는 기자회견 하는데 개인 행보에 대해서 당이 다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박 위원장의 사과와 쇄신 요구는 금시초문이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하셨다는 것 금시초문이었고요. 불리하니까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도 좀 돌아봐야 한다 생각해요. 하지만 당내 파열음 증폭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박지원 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당 차원의 사과문 채택과 쇄신 서약에 더해 586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인 용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선 급기야 바깥까지 소리가 들릴 만큼 고성이 오갔고 윤 위원장이 책상을 치며 박차고 나가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은 또 박 위원장을 옹호하는 등 혼란 양상이 계속됐습니다. 박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혁신하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때인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지도부 균열을 파고들며 집안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국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라며 이중 플레이가 주특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사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과할 일 없으니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이런 지령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선 패배 3인방이 더 큰 소리 치면서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력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지방선거 판세, 지도부 갈등이라는 돌출 변수까지 겹친 이중고를 민주당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공언하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은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암흑의 겨울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벽도 낮지 않았다면서 성폭력을 징계하겠다는 자신에게 쏟아진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그 광기에 익숙해져서 아무도 맞서려 하지 않는 우리 당의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기간 동안 영웅 대접하던 박지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토사구팽하고 있다며 이것이 여성과 청년을 위한다고 외쳤던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전날 박 위원장을 내세워 대리 읍소를 시키더니 오늘은 고성을 터뜨리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는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부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격전지의 후보별 공약과 판세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천당 아래 분당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IT 벤처 신화의 주역이자 1, 2위 자산가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경기도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둥지를 튼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네로라는 IT 벤처 사업가 출신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온라인 게임 회사 웹젠 이사회 의장까지 역임한 성공한 IT 사업가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역시 의사를 거쳐 1세대 IT 정보보안기업 안랩을 창업했고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17년 차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안랩 사옥을 세웠습니다. 2012년까지 제가 이사회 의장으로 계속 경영을 했었으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셈이죠. 성공한 벤처 사업가 두 사람은 모두 재산 1,000억 원이 넘는 재력가입니다. 김병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 재산 등록 때 전체 후보자 가운데 1위인 3,600억 원을 등록했고 안철수 후보는 두 번째로 많은 1,90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지은 지도 오래되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지하철 8호선이 지금 모란까지 오고 있던데요. 그게 좀 연장이 돼서 30년 넘은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에서 후보들은 신속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교통망 확충 등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을 강조하고 안 후보는 집권 여당, 3선 국회의원의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석수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여당은 국민의힘에 뺏겼지만 국회에서의 여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여당 3선 중진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관으로 가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대체로 보수의 텃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6년 김병관 후보가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모두 승기를 잡았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큰 격차로 안철수 후보의 우위를 점치는 결과가 많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원내 입성을 통해 차기 대권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불과 1,000여 표 차이로 석패한 김 후보의 저력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개발 특혜 의혹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대장동도 바로 이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독주냐, 김병관 후보가 지난 2016년의 영광을 재현하느냐, 진검승부의 결과가 나오는 6일 보궐선거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사는 지역의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만 80조가 넘고 모든 교원의 인사권을 쥔 교육계 대통령이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정책 경쟁 대신 진흙탕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협상을 하던 후보가 막말을 쏟아냅니다. 저거 끝까지 나올 거야. 조희연 교육감을 이기려면 단일화가 필수인데 사실상 무산되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교육감 선거가 매번 단일화와 이념 갈등으로 점철되는 건 유권자들의 무관심 탓도 큽니다. 교육감은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당의 지원 없이 개인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고 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할 돈과 조직이 없으니 진영 싸움에 기대 지지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낮은 주목도에 비해 권한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9시 등교와 아침 급식 제공 공약이 나왔는데 등교 시간과 급식 예산 편성 그리고 메뉴 선정까지 교육감 결정 사항입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강조해온 혁신 학교와 보수 교육감들이 중요시하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기로에 섰습니다. 정부의 뜻이 어떻든 간에 교육감은 학교 평가 기준 설정과 재지정 취소 권한을 통해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어서입니다. 전국 단위 학력 평가인 일제고사는 물론 학교별 중간 기말고사 횟수와 수행평가와 서술형 비율 등까지 모두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강화한 전일제 초등학교도 교육감의 동의 없이는 공연 부릴 뿐인데 법과 훈령 등이 인정하는 온갖 권한 외에도 조 단위의 예산과 전체 교원의 선발부터 해임까지 관장하는 막강한 인사권이 권력을 보장합니다.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서 정당을 연상시키는 번호가 없고 이름 나열 순서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인 만큼 투표 전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에 정확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YTN은 지방 의원들의 징계 기록과는 별개로 이번 8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출마를 포기해 지금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1,500명 이상의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건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큰 잠재적 후보군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지방의원 후보자 가운데 37.7%,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전과를 가졌습니다. 5명 중 1명은 전과 3범 이상, 무려 1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보도 11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전과로 남은 후보는 421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적이 있는 후보도 45명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온갖 범죄가 기록돼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지방 의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시대적인 변화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의도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쳐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마저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나오네. 저 사람 나오네. 저 가만 보면 나오네. 사무소가 주소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바로 끝에가 사무소입니다. 혹시 바쁜. 부산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50대 남성. 이번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폭행, 사기 등 전과 기록 14건. 전국 후보 가운데 1위입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벌금을 냈거든, 전부 벌금. 벌금이니까 내 나라에 벌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마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이름 알리려고. 내가 구현의장 쪽에 노리고 있는데 구현하면 보좌관 주제, 그다음에 수행비서 주제, 그다음에 애구수 주제, 그다음에 그에게 선거는 다시 태어날 기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마를 특이 사례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선이 안 됐더라도 또 후보자 등록을 한 적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좋은 정당, 지명도 있는 정당에 후보가 됐다는 타이틀만 있어도 보면은 그럼 그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출마하는 것만으로 신분 세탁과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구조적 원인은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도구로 여기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전과자 가운데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 비율은 10명 중 7명.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901명, 민주당 소속 후보가 775명입니다. 사실은 이걸 정당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이제 충성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가 기능을 정당에서 사실상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역 토호들의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또 추천하는. YTN의 지방의회 징계 전과 전수조사 연속 보도. 내일은 음주운전에 뚫린 지방의회의 실태를 뜯어보고 허울뿐인 거대 양당의 공천 기준을 고발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정례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한 대로 오늘 세종에서 개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대부분이 임명된 가운데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열린 첫 번째 경제 행사였는데 중소기업계는 물론 5대 그룹 총수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이 과도한 비용 때문에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돕겠습니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주시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이 대통령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올릴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가까워질 정도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1.75%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조촐한 외식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고기, 삼겹살을 집에서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할지 따져봤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물가가 오르니 돈의 가치가 떨어진 듯합니다. 10만 원 갖고 나오면요. 옛날에는 좀 사고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5만 원씩밖에 못. 시민들은 정말 물가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5만 원을 예산으로 4인 가족이 저녁 식사로 삼겹살을 즐길 수 있게 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상추 2,980원에 모든 구이용 버섯 3,980원, 점인 마늘 2,780원, 파채 3,880원, 깻잎 1,068원, 쌈장 2,680원, 후추 3,340원, 참기름 5,480원, 소금에 2,280원을 쓰니 이제 4명이 먹을 돼지고기 2근 1,200g을 살 차례인데 남은 예산은 21,532원, 제주산 삼겹살은 1,200g에 63,300원, 다른 국내산 삼겹살은 1,200g에 38,000원으로 예산 초과. 미국산 삼겹살로 도전해봤지만 1,500g 대용량 포장에 가격도 29,700원으로 예산을 넘어 결국 목표 달성 실패. 욕심부리지 않고 파채나 버섯, 마늘, 깻잎을 포기하면 집에 참기름이나 소금은 있으니 얼추 먹을 만큼은 살 수도 있습니다. 가족 4명이서 외식하면요. 특히 삼겹살 파티 같은 거 하면은 예산 얼마 정도 잡으셔야 돼요? 4명이서 하면 그래도 한 10만 원, 15만 원 그 선에서는 잡고 먹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먹어가지고. 네. 네. 마트에서 사서 먹으나 식당에 나가서 먹으나 비용은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외식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식당을 찾아가 봤더니 1인분에 16,000원이라 4명이 삼겹살 3인분에 1,000원짜리 공깃밥 2개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5만원인데 양이 이게 정말 3명밖에 안 되는 게 좀 놀랍네요, 요즘에. 네, 오늘 5만 원으로 저희가 장보기에 이어서 외식에도 나서 봤는데 4명이서 배불리 먹기가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정말 물가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맛있네요. 네, 미국 텍사스주 소도시 유베일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 사건의 희생자들은 같은 반 교실에 있던 아이들과 교사라고 텍사스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크리스 올리바레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대변인은 한 25명에서 30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있던 작은 교실이었다며 많은 아이가 도망갈 곳 없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인 라모스는 함께 살던 할머니를 먼저 쏘고 나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롭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고를 낸 뒤 소총을 들고 교실로 난입해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총격 사건의 범인은 18살이 되자마자 돌격용 소총 도전과 총알 375발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현지 시간 15일 총격범 셀버도어 라모스가 18살 생인 다음 날인 지난 17일 반자동 소총 스타일의 돌격용 무기 한정을 샀고 20일에는 돌격용 소총 한정을 더 구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모스는 또 18일에는 총알 375발을 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점령 지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외곽까지 진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로우스크. 현지 시각 25일 새벽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В 7:30 где-то утра прилетела ракета, повредила наш дом. Ну, жилью под ремонту подлежит или нет, я не знаю. 주 공격 목표였던 철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시 외곽까지 진출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선 주 보급로가 지나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빼앗기게 되면 큰 타격입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가 이처럼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На окремих напрямках російські угрупування мають тимчасові тактичні успіхи, і в принципі це не є таємницею. Але те, що українські війська там відступають, це абсолютно неправильне трактування цих дій.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 등 북부 전선과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인근의 북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을 몰아냈지만 동부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부와 동북부 전선에서 철수한 병력을 돈바스 전선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한 군병원을 방문해 우크라이나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병사들을 위문했습니다. Где семья Торос? В Бардино-Балка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Хотите служить? Конечно. Будете? Спасибо. 푸틴 대통령은 또 자포리자와 헤르손주 등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주민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민 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귀속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지난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택배기사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맺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레일 위에서 쉴 새 없이 택배 상자들이 쏟아집니다. 레일 양 옆에서는 분류 인력과 택배기사가 뒤섞여 바쁜 손놀림으로 상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롯데 글로벌로지스 택배기사 49살 김모 씨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된 건 지난 8일.
사흘째 출근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지인들이 집에 찾아가고 나서야 이상 증세를 발견한 겁니다. 병원에서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이한테도 아빠는 옷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는지 아이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카톡에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카톡에다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김 씨는 한 달에 5,000개가 넘는 택배를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하루 13시간 정도씩 주 6일 근무를 하는 날도 있었는데 배달이 어려운 곳을 담당해 노동 강도도 높았다는 게 동료들의 설명입니다. 짐이 크고 주택 가다 보니까 차가 다 안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죠. 배송기사가 부족했던 탓에 김 씨는 입사 3개월 만에 20여 차례나 연장 근무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도 맺었지만 김 씨가 일하는 사업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택배 상자들이 옮겨지는 레일이 설치되면 트럭들이 오갈 수 없는 구조라 택배기사들은 하루 많게는 7시간씩 걸리는 분류 작업에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노조가 최근 롯데 글로벌 로지스 소속 기사 2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은 건 41%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YTN 취재진에 김 씨의 업무량이 다른 기사들에 비해 크게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노동 조건이 열악한 구조인 만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노사가 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타결한 지 1년이 됩니다. 택배기사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렵게 맺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일정한 나이 이후에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 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8년 만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깎이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0년 전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오늘 오후 선고합니다. 앞서 청구인들은 지난 2010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휴일 노동을 거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장지동 동부간선도로 위례나들목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도로 차단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화물차가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한때 인근 차량 통행이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뒤따르는 차량을 우회시키고 1시간여 만에 사고 처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안국동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내부와 기와지붕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가 그치고 현재 서울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은 선선해지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점차 맑아지는 가운데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서쪽 대부분 지역과 영남 지역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4.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고요. 광주는 16.2도 등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대전과 부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북한이 이례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핵실험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네, 미국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오늘 여야는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하면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동료에도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86 그룹의 퇴장을 요구한 데 이어서 자신의 SNS를 통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올릴 걸로 보입니다. 5%대를 위협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빨라진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하면 2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사건의 희생자들은 4학년 같은 반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라고 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18살 생일 다음 날 소총 2정과 총알 375발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모두 23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모든 국가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미의 세 나라 외교장관도 통화를 통해 이를 규탄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It is incumbent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join us in condemning the DPRK's flagrant and repeated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uphold their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대변인도 한미일 세 나라가 각급에서 긴밀히 조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의 위협이 세 나라가 협력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ecretary noted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treaty allies and affirmed the importance of continued close trilateral cooperation on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DPRK. 다만 이번 도발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에 미칠 영향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분리해 왔다며 북한의 빠른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COVID-19 related assistance, including mRNA vaccines to the DPRK. 또 한미 두 정상이 확장 억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완전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외교적 길이 열려 있고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외교가 우선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서 각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된 각 측이 자제를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제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재개하면서 이제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게 탐지되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가기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은 우선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예상되는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남은 건 핵실험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꾸준히 포착되며 7차 핵실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알리며 핵실험 일정도 미뤄질 거란 예상도 나왔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설득력이 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발전 계획에 따라서 이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이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통령실도 핵실험이 당장 하루 이틀 내에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이후 시점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게 탐지되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핵실험을 언제 감행할지와 관련해선 북한의 지도자도 아직 결정을 안 했을 거라며 북한이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대적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계양을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서울 강북 지역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각각 대대적인 유세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인 뒤 청계광장에서 국정 균형과 민생 안정을 호소하는 총결집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선 각 진영의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지가 승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격전지이자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충남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며 지역 표심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충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 발전 공약들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교통 공약들. 그러면서도 섣부른 낙관은 곧 패배라며 내부 단속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지지자 한 명 한 명이 꼭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일정 부분 앞섰으나 막상 결과는 0.7%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자만하는 자는 패배합니다. 여론조사가 투표로 이어져야 승리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포기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열세를 보이는 여론조사를 의식한 듯 투표를 독려하며 역시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편향된 언론 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상대적 열세로 꼽히는 강원 지역과 최대 승부처인 경기 지역을 찾아 지역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강조하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일당으로서 지역 공약을 해결할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나긴 코로나 협곡에서 국민을 도우며 함께 건너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더 나은 인물과 미래를 투표로 선택하실 때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아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데 더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우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5.5%, 윤형선 후보는 44.3%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남 분당 갑의 경우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32.4%, 안철수 후보가 62.3%의 지지율을 얻어서 안 후보가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격차로 앞섰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같은 기간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에게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는 42.5%, 윤형선 후보 42.7%로 두 후보 사이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0.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성남 분당 갑을 놓고 진행한 조사에선 김병관 후보가 28.2%, 안철수 후보가 56.1%의 지지를 얻어 안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누굴 뽑을지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42살 최상민 씨는 며칠 전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든 시구 의원이 각각 한 명씩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의원은 한 분 외에는 점자가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문자 인식이 가능한 공약 파일을 올려둔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이미지를 올려버리니까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8번째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정책 투표는 사실상 남의 일입니다. 선거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반드시 점자 공보물을 만들어야 하지만 광역시도의원과 시군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역사회의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할 시구의원 후보들이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는 공보물을 만드는 데에는 소홀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점자 공보물 의무 제작 대상인 지자체장 후보들이 더 장애인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충남도지사 후보 중 한 명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둔 5대 공약을 시각장애인이 많이 쓰는 화면 낭독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벨이 없는 그래픽 이미지, 레이어 끝. 보신 것처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의 5대 공약조차 스마트폰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선거에서도 결국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약자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단순하게 이미지로만 자료들을 제작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장애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건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베리어 프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이른바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할 때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가까워질 정도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1.75%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평균 경유값이 이틀째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 때문에 차량 이용이나 주유를 자제하면서 소비량도 1년 전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어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2,001원 선까지 올라 이틀째 2,000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경유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격표를 보면 경유차가 딱 높아졌잖아요. 그때는 내가 왜 경유차를 몰지?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영업용으로 좀 많이 운전을 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재고 부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 제품 수급난으로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96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도 줄어 지난달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량은 모두 1,735만여 배럴로 3월에 비해 5.8%, 지난해 4월에 비해선 18.3%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 상승세는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2주간 국제 가격이 내려갔다며 국내 경유 가격도 국제 가격이 반영돼 곧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돼지고기 가격 등 상승세와 관련해서 농가의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생산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에 돼지고기 도매 가격 상승세는 사료비와 육류 수입 단가 등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가 사료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을 기존 3,550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식량 안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위기 대응 전단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곡물 수급 대책위원회를 열고 설탕과 밀 등 최근의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전담반과 식량 공급망 위기 대응반을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해 수입한 설탕은 총 10만 8천 톤으로 이 가운데 70%는 태국산이고 인도산은 500톤으로 0.4%에 불과해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부산 원도심에 있는 롯데백화점 한 곳이 다음 달부터 강제로 문을 닫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롯데가 백화점 바로 옆에 짓기로 약속한 초고층 타워 건립 계획을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산시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영업 중인 롯데백화점 광복점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영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백화점 건물에 내준 임시 사용 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롯데 측이 약속한 타워 건립이 지연되면서입니다. 지난 1995년 옛 부산시청 부지를 매입한 롯데는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과 함께 부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고층 타워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아쿠아몰 같은 수익사업 건물만 지어 영업하고 타워 건립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부산시는 타워 건립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백화점 건물의 임시 사용을 더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롯데는 67층짜리 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고 지난달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현재 타워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300m가 넘는 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게 롯데의 계획입니다.
롯데 측은 타워 건립 계획에 변동이 없다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객들이 유입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 아마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상권 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관 심의에서 건물의 형태와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롯데 측의 사업 의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애초부터 롯데가 제시했던 이 타워동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답게 제가 볼 때 건축 계획을 한다라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의 행보를 묵인했던 부산시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은 같은 반 교실에 있던 아이들과 교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현지 시각 25일 CNN에 출연해서 모든 희생자가 롭 초등학교 4학년의 한 교실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25명에서 30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있던 작은 교실이었다며 많은 아이가 도망갈 곳 없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인 라모스는 함께 살던 자신의 할머니를 먼저 쏘고 나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롭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고를 낸 뒤 소총을 들고 이 교실로 난입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18살이 되자마자 돌격용 소총 2정과 총알 175발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은 현지 시각 15일 총격범 셀버도어 라모스가 18살 생일 다음 날인 지난 17일 반자동 소총 스타일의 돌격용 무기 한정을 샀고 20일에는 돌격용 소총 한정을 더 구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모스는 또 18일에는 총알 375발을 구매했습니다.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3일에 중국 군함 2척이 한국, 일본과 가까운 쓰시마 해협을 통과해 항해했다고 중국의 관변 매체가 전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일본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쓰시마 해협을 통과한 중국 군함은 유도미사일 프리기타민 쉬저우함과 한단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같은 날 미사일 적재 구축함인 항저우함도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처의 미야코 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진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군 동부 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최근 미국과 타이완의 유착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타이완의 방어 시스템 강화에 팔을 걷어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25일 전현직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타이완 군사력 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타이완이 해상을 통해 침투하는 중국의 병력을 막아내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KT가 9회 투아웃에 터진 박병호의 극적인 역전 투런포에 힘입어 NC의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시즌 16호 홈런을 기록한 박병호는 이 부분 2위 김현수와 격차를 6개로 벌렸습니다. 선두 SSG는 선발 폰트의 7이닝 1실점 호투 속에서 롯데 9대1로 7회 강우 콜드게임 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고 키움은 LG를 10대5로 꺾고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양현종이 6이닝 2실점으로 4승째를 기록한 기아는 삼성을 11대5로 눌렀습니다. 한화는 박성원의 만루 홈런 등을 앞세워 두산을 14대1로 이기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새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은 이번이 4번째 경쟁 부문 진출로 칸느박의 존재감을 유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새 영화는 칸이 사랑한 감독 칸느박다웠습니다. 칸 영화제 공식 소식지에 실린 평점은 4점 만점에 3.2점. 공개된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종 기자간담회에서는 파격 대신 멜로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른을 위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엄청난 섹스 장면이 나오나 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런 기대를 낳는구나. 그 반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도 박찬욱 감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독님을 알아본 바로의 소견은 한국에서 가장 신사적인 감독이 아닌가라는. I told him right after screening last night. I said, "Thank you, 감독님. You make some part of my life complete." 지난 2004년 올드보이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처음 칸의 문을 두드린 박찬욱 감독은 2009년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쥐와 2016년 아가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칸 경쟁 부문 진출입니다. 미장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영상 언어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돋보이는 거장의 세계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제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독이죠. 박찬욱 감독이 다시금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준 가운데 최고상 수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의존성이 심한 청소년은 23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중고등학생 127만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학생이 23만 5,6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796명 증가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인별 과의존 정도에 맞춰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병원 치료, 기숙사 치유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절반은 여전히 건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000여 곳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45%에 달하는 5,400여 곳이 성면 철거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 성면이 남아있는 학교의 비율은 고등학교가 5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가 44%, 중학교가 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4도나 낮겠고요. 중부지방은 바람이 불며 낮에도 꽤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가 28도에 머물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오늘 밤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 대전은 14도, 대구는 19.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과 광주, 부산 모두 26도, 울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대적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계양을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서울 강북 지역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각각 대대적인 유세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인 뒤 청계광장에서 국정균형과 민생 안정을 호소하는 총결집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지방의원 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전과 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공천에서 떨어진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기초광역의원 후보 7,4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7.7%인 2,800여 명이 전과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을 한 후보가 1,167명으로 전체 41.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보들도 45명이나 됐습니다. 이 밖에도 폭력 상해 전력자 520명, 사기나 횡령, 도박, 절도 전과 225명, 성매매 알선이나 성추행 전력자 6명 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번에도 비슷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날지 관심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대구. 야당으로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은 40대 초반 젊은 주자를 내세웠습니다.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상대를 향해 양심 없는 후보라는 견제구와 함께 출사표를 던졌고 청년 인재를 키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대구가 아닌 제 고향 대구를 위해서요. 청년과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공공의료를 통해서 우리 대구 시민이 건강, 대구가 적극적으로 케어하겠다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로 들어선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대권 경쟁을 뒤로하고 대구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김재원, 유영하 후보를 누르고 등번호 2번을 달았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금호강 개발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접근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쳐다보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수변공원으로. 경북지사 선거 전에는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번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현직 도지사의 실정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지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민들과 소통하는 능력 떨어졌고요. 미래 안목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발맞춰 통합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맞는 투자 유치에 앞장서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이기도 하지만 대구 경북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맞는 투자 유치. 여론조사에선 대구 경북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상황.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지 민주당 등 야당 후보가 이변을 일으킬지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현안 보고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어제 오전 6시 정각과 6시 37분, 6시 42분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공조해 재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처음 발사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북한이 2종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최초 사례라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요일 내로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대북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새 결의안을 마련해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마치던 24일 북한이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각 2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최근의 도발에도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무력 시위와 외교적 항의를 통해서 연일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독도 부근을 통과한 중러 폭격기의 연합 비행 훈련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촬영한 화면을 편집한 건데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입니다. 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此次行动不针对第三方，与当前国际和地区局势无关。 하지만 중국은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월요일에도 쓰시마 해협으로 군함 2척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중국 구축함 한 척도 오키나와 왼쪽 미야코 해협을 거쳐 필리핀 해로 나가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은 훈련 목적이 미국과 타이완의 유착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不仅会给中美关系造成难以挽回的后果，也将使美国承担难以承受的代价。 중국은 미국과 함께 대중 압박에 나선 일본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별도로 항의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 수석 공사를 불러 잘못된 언행을 하지 말라며 직접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을 배려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각 측의 자제와 함께 관심사의 균형 있는 해결을 주장해 사실상 대북 제재의 부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중국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총격범은 18살이 되자마자 소총과 총알 수백 발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참사로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높이자는 주장과 교사 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행 당시 총격범은 특수기동대가 입는 전술용 조끼를 입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18살이 되자마자 돌격용 소총 2정과 총알 375발을 합법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는 SNS에 무기 사진을 올리고 친구에게 난 이제 달라 보인다, 나를 못 알아볼 것이라는 문자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ut just goes to show you the intent by having that type of weapon, also multiple, ammunition with him as well, and making entry into that school and wearing some type of body armor. 학교에서 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며 총에는 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사 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뉴욕주는 총기 구매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work with the legislature to change that. I want it to be 21. I think that's just common sense.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4학년의 한 교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명에서 30명의 학생이 2명의 교사와 함께 도망갈 곳도 없이 좁은 교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She was very happy and very outgoing. Loved to dance and sing and play sports. She was big into family, enjoyed being with the family. 첫 총격 피해자인 할머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처음부터 초등학교가 범인의 목표물이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역 고등학교에 다녔던 범인은 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었고 범죄 전과나 범죄 단체와의 연관성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상원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의사 규정상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입법을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수정헌법 2조 등을 명분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하원에서 처리돼 상원에 계류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을 처리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달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에 안도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1.66포인트, 0.6% 오른 32,120.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7.25포인트, 0.95% 상승한 3,978.73으로 나스닥 지수는 170.29포인트, 1.51% 뛴 11,434.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은 이달 3일에서 4일에 열린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 참석자는 금리 목표치의 50bp 인상이 앞으로 2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조직과 자리에 필요한 우선순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은행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 내 반발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 은행장이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사람인데 추천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윤 은행장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려왔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사에 대해 어떤 점을 볼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증 과정이 무난하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종원 은행장 내정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불협화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충남 당진 어시장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당연한 의견 교류일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해 오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권 원내대표가 다른 뜻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고 대응과 진상규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해명 기회를 주면서 엄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각이 몇 시였습니까? 관련자들이 모두 실장을 비롯해서 10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검찰 조사 결과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 대통령 최초 서면 보고가 이루어진 게 맞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 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전 국민적으로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을 겪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의도성이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김장수 안보실장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겠죠. 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가족들에게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또 그분들의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관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정례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한 대로 오늘 세종에서 개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임명된 가운데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식 때 함께 연단에 올랐던 국민희망 대표 20명을 어제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서 기념시계를 선물하고 진모실을 소개했습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는 진모실이 참 소박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요. 웃음꽃이 피었던 만남 직접 보겠습니다. 마침 이게 기념품이 처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호로 받으시는 겁니다. 다들 그 취임식 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좀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의리의리할 줄 알았는데 다른 데랑 똑같죠? 그럼 집무실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사무실에 소파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원래 없었는데 정상회담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어저께 영화방송에서 청와대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여기서 보니까 비교하는 건 있지만 소박하고 아름답다. 일하다가 한 번씩 가야 와본 적도 있습니까? 여기 아직은 안 와봤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근데 여기 와서 오줌 쌀까봐. 청와대 본관 실내와 관저 건물 내부가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은 본관과 관전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오늘부터 청와대 관람객들이 해당 공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 9월 준공된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사용된 공간입니다. 관람객들은 본관 1층인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공화실, 다과 행사 때 사용됐던 인왕실, 2층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추가로 담당 부서에 배당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검찰 지휘부가 기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인데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한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 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 사건입니다. 어머니 최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나 진술이 없고 의정부지검에서 같은 고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의를 신청했고 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주목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범들이 이미 지난해 말 기소돼 재판 중이고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은 일부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책임질 중앙지검 새 지휘부가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되면서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서면 조사를 통한 불기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김 여사의 대학 시간 강사 등 허위 경력 의혹도 경찰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 검수완박 시행 전 경찰 수사가 끝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를 공언했던 새 검찰 지휘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조만간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도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검찰청마다 대형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검찰총장 인선 전에 추가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송경호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취임 첫날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 주요 사건부터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내용 파악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지검장이 수사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만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남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형 비리,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대장동 수사는 지난 대선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걸 제외하면 수사팀은 2달째 김만배 씨 등 관련 재판 공소 유지에만 주력해왔습니다. 수사가 재개될 경우 무엇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결제 라인을 따라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다만 선거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은 다음 주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인선 전 후속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지휘부가 교체된 다른 검찰청들도 조만간 대형 수사 착수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차기 총장 인선까진 2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실무를 맡을 중간 간부 인사를 그 이후로 미루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선거 전담부서나 반부패부와 같이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새 지휘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부장과 부부장 인사가 선별적으로 이뤄질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총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요 요직 인사가 단행된다면 앞선 검찰 고위직 인사 때처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때문에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거란 비판이 이어지자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거라며 오히려 인사검증의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은 설치는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통령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음지에 있던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1차 실무를 담당하는 것일 뿐 인사검증을 전담하지도 않고 초천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점령 지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외곽까지 진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로우스크, 현지 시각 25일 새벽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В 7:30 где-то утра прилетела ракета, повредила наш дом. Ну, жилью под ремонту подлежит или нет, я не знаю. 주 공격 목표였던 철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시 외곽까지 진출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선 주 보급로가 지나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빼앗기게 되면 큰 타격입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가 이처럼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На окремих напрямках російські угрупування мають тимчасові тактичні успіхи, і в принципі це не є таємницею. Але те, що українські війська там відступають, це абсолютно неправильне трактування цих дій.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 등 북부 전선과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인근의 북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을 몰아냈지만 동부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부와 동북부 전선에서 철수한 병력을 돈바스 전선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한 군병원을 방문해 우크라이나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병사들을 위문했습니다. Где семья Тавас?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Хотите служить? Конечно. Будете? Спасибо.
푸틴 대통령은 또 자포리자와 헤르손주 등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주민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민 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귀속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김연경과 양효진의 은퇴로 세대 교체가 된 배구 대표팀 세자르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박정아, 김희진이 주축인데 첫 경기에서 도쿄올림픽 역전승 상대 일본과 만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를 위해 훈련에 매진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 새 사령탑 세자르 감독은 소속팀을 유럽 챔피언으로 이끌고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We have to try to collect as much points in the ranking as possible. And in the long term, to try to go to Olympic. This is our main goal. 대표팀 평균 연령은 24.7세. 김연경과 양효진, 김수지가 떠나면서 주장 박정아와 라이트 김희진이 새로운 기둥이 됐습니다. 또 각자 선수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 혼자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즐겁고 항상 밝은 분위기로 연습하고 있으니까 시합 가서도 밝은 분위기로 어린 만큼 패기 있게 하고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언니들이 워낙 베테랑이었고 또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일단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금요일 미국으로 출국해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첫 상대로 만난 뒤 7월 초까지 예선 12경기를 치릅니다. 경험이 없는 선수도 많고 아직 어린 선수도 많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 분명히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일전은 정말 중요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고 코트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최하위권에 처지고도 정작 도쿄에서는 4강 신화를 읽었던 대표팀. 2024년 파리 코트에 서기 위한 준비 역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야구 KT가 9회 투아웃에 터진 박병호의 극적인 역전 투런포에 힘입어 NC에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시즌 16호 홈런을 기록한 박병호는 이 부문 2위, 김현수와 격차를 6개로 벌렸습니다. 선두 SSG는 선발 폰트의 7이닝 1실점 호투 속에 롯데 9대1로 7회 강우 콜드게임 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고 키움은 LG를 10대5로 꺾고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양현종이 6이닝 2실점으로 4승째를 기록한 기아는 삼성을 11대5로 눌렀습니다. 한화는 박상원의 말로 홈런 등을 앞세워 두산을 14대1로 이기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에너지 산업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세계 가스 총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국내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가스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가스 총회가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의 엑손모빌과 영국의 BP그룹, 프랑스 토탈에너지 등 80여 개국 470개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스연맹과 세계석유총회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과 탄소 중립 등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댑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에너지 안보 문제도 크게 저희들이 다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가스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가스 분야 최고 권위의 민간 국제회의입니다. 규모가 크고 파급 효과도 상당한 만큼 대구시는 대구 엑스코를 증축하면서까지 사활을 걸고 유치했습니다. 대구를 방문하는 해외 등록자만 2,000명이 넘어 생산 유발 효과가 1,18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가 아닌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구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큰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해서 앞으로 마이스 산업과 또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전 시장에서는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 150개 업체가 수소 연료를 비롯한 에너지 신기술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와 신사업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필로폰 투약에 쓴 주사기를 봉투에 넣어버린 조직폭력배 등이 낚싯바늘에 봉투가 걸려 나와 붙잡혔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주거지 등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 등 50대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초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주사기를 봉투에 넣어 바다에 버렸지만 일주일 뒤 낚시꾼이 던진 낚싯바늘에 우연히 봉투가 걸려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경은 주사기에 묻은 혈액에서 DNA를 확인해 이들을 체포하면서 필로폰 0.94g과 주사기 16개도 압수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돌봐오던 중증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6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같이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먹이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빛골대로에서 1톤 트럭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0대 남성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용산역 인근에 있는 텐트촌에서 불이 났습니다. 노숙인들이 거주하던 텐트 2채에 불이 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발열자가 10만여 명 늘었다면서도 사흘 연속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서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신규 발열자가 10만 5,500여 명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 누적 발열자 수는 317만 380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68명입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가 그친 뒤 오늘 출근길은 공기가 무척 상쾌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 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는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유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4.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광주는 15.7도 등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4에서 5도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대전과 부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